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0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강진테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2월 15일 당사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레이 경차를 매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별도의 세금 계산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를 샀는데 경차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경차라서 100이랑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되고, 그래서 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유형은 57카 괄호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되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승용차 구입한 상대방 가게, 주식회사 생생자동차 유통 이거 말고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기재해야 될 거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메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2월 15일 57카과 공급가액이 350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이니까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8500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그지 350만 원과 35만 원으로 싹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뭐라고? 주식회사 생자동차 유통 됐지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입니다. 분계.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카드사로 국민카드로 바꾸어줍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와 하단부 회계처리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준다라는 것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됐지요? 2번 문항 3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현금 배당 3천만 원, 주식 배당 5천만 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하기로 했다. 됐지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회계 처리할 때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대변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일단 기록했다가 나중에 실제 현금 줄 때 요거 계정 과목 없을 거다, 그지? 3천만 원. 동그라미에서 게임을 푸실게. 그리고 고금액의 10% 300만 원을 이익 준비금 적립. 그리고 5천만 원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썼다가 나중에 실제 주식 발행할 때 요거 없애면서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꿀 겁니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50M 됐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요?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대변부터 적읍시다.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 대변에 이익 준비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5천만 원. 그래서 차변은 그거 전부 합한 거를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8,30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4월 12일 제일투자 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3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바로 상환하고 4천만 원은 이에 상당하는 시가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했고요. 잔액 3천만 원은 채무 면제받았습니다. 동일자의 출자전환을 위해서 보통주 유청주 액면가액은 5천 원 요거를 발행해서 교부했고요. 자본 증자 등기 마쳤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됐습니다. 자,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거래처는 뭐 제일투자 주식회사 적으면 되겠지요. 1억 원 부채의 감소가 차변에 기록되고요. 자, 대변에 돈 줍니다. 보통예금 4천만 원만 주네요. 3천만 원, 그지? 3천만 원만 돈 줍니다. 그리고 4천만 원 부분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거를 출자 전환이라고 부른다, 그지? 자, 액면금액으로 자본금 계정 과목 처리합니다. 5천 원 곱하기 6천주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은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래서 토탈 4천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채무 면제 받았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됐지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입력하면 되고 다만 정답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이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도 정답 인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미비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하기 전에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부터 없애야 되잖아. 그지? 하필 반대 포지션에 있는 걸로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사실은 데이터 미비점이고요. 그래서 우리 요 내용 교재 수록하고 요 데이터를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 거다. 그지? 그때는 제가 좀 정리해 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거 없게 좀 고쳐 가지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그런 쓸데없는 내용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정답 인정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고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고요. 날짜는 4월 10일입니다. 자, 차변부터 합시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제1투자 주식회사 1억 원 대변 보통예금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3천만 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3천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9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백운기업으로부터 기기장치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단 기기장치는 면세사업에만 쓴답니다. 그러면 면세사업 지출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유형은 54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면세사업 관련 지출. 아시겠지요? 그리고 회계처리 차변에 기기장치 적으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9월 30일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요? 날짜는 9월 30일 54 불공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백운기업, 전자외부 위협, 불공제 사유가 면세사업 관련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나머지 금액 1,700만 원이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4 풀공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2,2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의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 8월 1일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이렇고 외상 매출금이랍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 선고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사망 실종 이런 게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망 실종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진짜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못 받습니다. 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등장한다. 그지? 알았다. 대손 인정되는 거구나. 5월 10일 날 실종 선고되었다고? 그러면 그지? 1기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는 애당초에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말한다. 그지? 대손 사유에 이제 실제 대손 확정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0만 원 단기 대여금이네요. 대여금은 뭡니까? 단순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다. 그지? 자, 그런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철저하게 물건, 그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그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 받는 이런 대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 공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력할 필요 없어. 그 다음 받으러입니다. 부도 발생했습니다. 부도 발생일이 작년 11월 1일입니다.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작년도 11월 1일 그러면 12, 1, 2, 3, 4, 5 올해 5월 1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올해 5월 2일이 이제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올해 5월달 1기에 속하네. 그러면 이거 이번 신고서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0만 원 외상 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이랍니다. 올해 5월 1일에 완성됐네.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 받으러 부도 발생이 올해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6, 7, 8, 9, 10, 11 올해 11월 2일이 되어야 대손 인정되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메뉴 엽시다. 부가가치 모듈 대손세 공제 신고서 기간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당초 공급일 그지? 보고 적을게요. 자, 2021 0801 대손 확정일은 2022 0510 대손 금액은 5500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금액 50만 원만 싹 발라집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태백. 대손 사유는 뭐 실종이다. 그지? 사망 실종. 그 다음 낙수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당초 공급일이 2021 0901
자, 다시 2021-0901 대손 확정은 2022 그지? 2022-0502 그지? 0502 우리 아까 분석했던 그거지? 요 날짜입니다. 5월 2일.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77000000 77000000 엔터 끼치면 부가가세 싹 팔라지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성 부도 6개월 경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분이다 그지? 2019-0501 그리고 2022-0501 그지? 그리고 금액이 1100000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라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소멸시효 완성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입력했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다 그지요? 2번 문항 봅니다. 본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고등어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은 1기 확정신고 기간 서울부터 6월에 매입한 면세 품목에 관한 자료다.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한 거래만 매입 매출 전표 의제류 매입 탭을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량은 모두 1로 기재하고 고등어는 원재료 계정을 사용할 것. 됐지요?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입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요 신고서 서식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도 입력해 달랍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 사실은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그지? 그 중에서 의제로 매입 탭을 사용하는 거고 그 방법을 좀 사용해 달라 이겁니다. 됐지요? 자, 면세 품목 매입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 매입분, 그지?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 자, 수도요금 있고요. 고등어 구입한 거 있고 방역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면세농산물로서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 중에서 고등어 구입 요거 두 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면세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써야지. 그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인 거다. 아시겠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네 가지 내용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두 개의 내용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는 이제 한도 계산, 지금이 확정 신고니까 그지? 한도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지? 한도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기 예정 과세표준, 일기 확정 과세표준 나와 있고 과세표준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상에 직접 입력한다 알았다. 그리고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24만 원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면세 농산물 구입한 거는 624만 원이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고려해야 이번 확정 신고 때의 한도가 정확하게 계산될 거다. 그리고 관련 없는 다른 자료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율부터 파악해 볼까? 몇 프로 의제매입세 공제율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면서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104분의 4. 됐지요? 그리고 자, 예정신고 때 624만 원만큼 구입했습니다. 요거 곱하기 104분의 4 한 것이 24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당연하겠다 그지? 6240000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면 24만 원 톡 튀어나옵니다. 확인해 보았고 자 이제 문제 자료 파악했으니까 작업 들어갑니다.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합니다. 회계관리 모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클릭. 두 가지 내용을 입력한다 그지? 5월 8일이랑 5월 18일. 자, 5월 8일부터 입력합니다. 자,
면세 물건 샀는데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53 면세다, 그지? 자, 적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 뭐 넘어갑니다. 공급가액이 7080000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상. 자, 전자외부 이어 분계. 차변에 원재료고요. 대변에 현금 거래라고 되어 있다, 그지?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의제류 매입 탭을 좀 활용해서 작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해당 전표 클릭해서 간편 집계 옆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해서 찾아보자. 뭐라고? 의제, 그지? 의제 재활용, 그지? 요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조책 나타나고 회사의 의제 매입, 자, 요 중에서 의제 매입을 클릭합니다. 의제 매입 클릭. 그러면 104분의 4라는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7080000 곱하기 104분의 4 하면은 요만큼이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하단부 회계 처리했던 내용이 조금 변형이 되어 가지고 표시된다, 그지? 애당초 원재료 금액은 7080000으로 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2723007만큼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렇게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5월 18일 내용 작업합니다. 5월 18일. 자, 유형은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입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는데 그게 면세 거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입 중에서 카면 유형이 되겠다, 그지?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 찾으면 되는 거야. 매입 중에서 카면 무엇입니까? 58번이다, 그지? 58을 적습니다. 공급가액은 2750000. 거래처는 주식회사 두상. 신용카드사는 보람카드. 분계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미지급금 적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보람카드로 고치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58이라는 유형을 작업해 보았는데 57에서와 57카과라는 것과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똑같다, 그지? 상단부와 하단부 회계처리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58카면이라는 유형 한번 작업해 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의제류 매입 탭 그거를 활용이랍니다. 해당 전표 클릭해서 간편 집계 옆의 역삼각형 클릭해서 의제 재활용 클릭합니다. 보조창에서 의제 매입 클릭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그지?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입력했고, 자, 이제 메뉴 닫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 점프 입력했던 게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그지? 이렇게 불러와졌고, 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만 좀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상부터 적어볼까? 한상. 자, 한상부터 작업합시다. 자, 계산서 받았고 물품명은 고등어 적으면 되겠지. 수량은 1이라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지? 수량은 모두 1로 기재하십시오. 알았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상. 물품명은 고등어지 뭐. 수량 1 적지 뭐.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도 테스트 합니다. 자, 매출 금액을 적자. 1기 예정 4천만 원, 1기 확정 6천만 원.
되고 단기 매입이 제일 중요하다, 그지? 확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거는 요거 두 개 앞에서 9830000 구입했지만 예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게 있잖아, 그지? 그거 합해가지고 B라는 란을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9830000 플러스 6240000 플러스 9830000 하면 1607000 나옵니다. 1607000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단부 공제율은 104분의 4. 그리고 이미 공제받은 거는 24만 원 있었다, 그지? 그거를 적어준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값이 378076 이렇게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자동 표시되는 결론값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검사해 봅니다. 자,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물건 두 건 있잖아, 그지? 7080000, 275000, 그지? 그 두 개에 대해서 의제면세 공제 받고 싶은 게 378076이었어.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한도 테스트 해야 된다. 자, 한도 출발점은 매출액이다, 그지? 6개월의 매출액 1억 원 곱하기 법인 40%입니다. 요거 곱하기 104분의 4가 6개월의 한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정 신고 때 받아 먹은 게 24만 원이다, 그지? 의제매수 공제. 그러면 그죠? 요거 이렇게 계산해서 24만 원 뺀 것이 이번 확정 신고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의제매수 공제의 한도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지? 자, 계산해 보면 1억 원 곱하기 40%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면 1538461 나오고요. 여기서 24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한도가 1298461이라고 엄청 크게 한도가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 때 의제매수 공제 받고 싶은 거는 378076밖에 안 되니까 한도 안에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결론값 자체가 요 금액이 그대로 옮겨진다 이거. 즉 한도 초과가 없다 보니까 그지? 추가로 뭔가 전표에 작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출제하신 분이 그냥 전표 입력할 때 요런 의제류 매입 탭을 좀 작업해 달라 이렇게 출제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한도 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한도 초과 금액을 추가 작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없는 문제로 출제해 보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석해 보았고 됐지?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3번 문항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자, 3단계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지요? 먼저 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할 수 있는 파일을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하면 되겠지 뭐.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기간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신고 구분은 정기 신고 하면 되겠지요? 자, 메뉴 열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지? 그러면 마감부터 해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마감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부속 서식 2개, 요 3개가 세트로 이제 제출되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지요? 요 3개가 검색이 되고 보도창에서 마감이라는 버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클릭합니다.
클릭.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서 화면에서 상단부에 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이제 마감했고 이제 제작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메뉴는 닫아버리면 되겠지요. 자, 제작합니다. 부가가치 모듈 화면에서 하단부에 전자신고라고 보인다, 그지? 전자신고 클릭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나타나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정기신고 선택하고 신고인 구분은 언급이 있습니까?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해 달랍니다. 그지? 납세자 자진신고 2번으로 선택하고 자, 입력 끝났으면 이렇게 이제 상단부 엔터키 치고 넘어가면 이렇게 조금 전 작성했던 부가가치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작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작할 겁니다. 위에 있는 제작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자, 클릭. 비밀번호 누르라고 하네요. 1, 2, 3, 4, 5, 6, 7, 8이랍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알았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하든지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요거를 클릭하든지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요 화면에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택스 접속 화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낙서 좀 지울게요.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야. 자, 실무라면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요 화면만 확인하고 닫기 버튼 클릭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난 다음의 화면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로 작업을 쭉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하단부에 순서도 형식으로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자, 먼저 상단부 내용 봅니다. 찾아보기 버튼 클릭해서 내가 전자신고 제출할 파일을 찾으랍니다. 자,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있고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ENC 작성 연월일 어쩌고 저쩌고 C 드라이브에서 그지? ENC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다, 그지? 요거를 선택합니다. 열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나타났다, 그지? 요거를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내용 봐도 되지만 아래쪽 순서도 있거든. 그거 보면서 작업하면 되겠지. 형식 검증하기부터 합니다. 클릭. 비밀번호 한 번 더 눌러 달랍니다. 1, 2, 3, 4, 5, 6, 7, 8. 확인 버튼.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형식 검증해 보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 그 다음 내용 검증하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내용 검증해 보니까 오류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요. 전자 파일 제출하면 됩니다. 클릭합니다. 클릭. 전자 파일 제출하기 보입니까? 요거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클릭. 확인하면 잘 접수됐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신고 완료.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결산 1번 문항 다음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표를 참조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당기 기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다음 표시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됐지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 발행할 때 회계 처리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그지? 따박따박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없애야 된다. 그지? 그 붕괴를 요구하고 있네요. 자, 돈 나갑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나갑니까? 액면이자만큼. 올해 말 10,000원 나갑니다.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자 비용 인식하는 금액은 돈 나가는 10,000원보다 더 작은 금액을 인식한다. 왜 그렇습니까? 할증 발행은 애당초 사채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 가정할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 1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돈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엄청 큰 금액이 들어온다. 그게 할증 발행이다. 그지? 처음에 사채 발행할 때는 엄청 큰 금액이 들어오지만 사채의 만기가 되어서 이제 원금 갚을 때는 얼마만 갚으면 됩니까? 120만 원이 아니고 회사채에 적혀 있는 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만 갚으면 된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그지? 들어온 돈은 엄청 큰데 갚을 돈은 작으니까 기분 좋다. 그 기분 좋은 것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애당초 회사채 발행할 때 대변으로 회계 처리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는 거다. 그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거를 대변에 있던 거를 이제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거 때문에 이자 비용이 10,000원보다 작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지? 자, 이자 비용 기록하는 거는 8285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10,000원하고 차이 금액, 그게 얼마라고? 1715라고. 그게 올해 상각을 통해서 없어지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1715. 됐죠? 이렇게 차변, 대변 내용 분석해 보았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수동 결산입니다. 회계관리 모듈에서 일반전 비명 메뉴 클릭하고요. 날짜는 12월 31일. 자,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갑니다. 얼마? 10,000원.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적어줍니다. 1715. 그리고 나머지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금액은 8285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2번 문항. 다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관한 자료다. 기말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 문제다. 매우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자, 빨리 분석해 봅니다. 자, 작년도에 주식 샀습니다. 700주, 한 주당 18,000원. 작년 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회계 처리했을 거다. 그지? 자, 그랬는데 올해에 700주 중에서 350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나머지 350주만 남아있을 거다. 그지? 그 350주에 대해서 올해 기말 평가해야 되는데 주가가 작년도 말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에 기록되는 항목이다 이겁니다. 즉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바로 인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혹시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지? 자, 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수정 전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손 누계액은 70만 원이고 다른 매도 가능 증권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다. 자, 그러면 답부터 빨리 뽑아내 봅시다. 자, 350주에 대해서 기말 평가해야 됩니다. 자, 작년도 말 주가가 한 주당 2만 원인데 올해 말 주가가 한 주당 17,500원입니다. 주가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2만 빼기 17,500, 한 주당 2,500원씩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500원 곱하기 350주, 87만 5천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875000 적는다. 요거를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지? 나의 반대 포지션. 작년에 인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작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얼마 인식했겠습니까? 작년도에 한 주당 2,000원씩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원씩 주가 올랐고 토탈 700주였어. 작년도까지만 해도 2,000원 곱하기 700주 14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요게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700주 중에서 올해에 50%, 350주만큼을 절반만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팔아먹는 과정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40만 원 중에서 절반만큼 70만 원만큼이 없어져 버렸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올해 기말에 평가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얼마였겠습니까? 140만 원의 절반 70만 원만큼이 남아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 내용이 맨 아래쪽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기말 평가하기 전 재무상태표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료 제시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없애야 됩니다. 70만 원을 없애고 나머지 875000 빼기 70만 원 얼마입니까? 175000입니다. 그것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 뽑아냈고 됐죠? 요거 입력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학습 차원에서 자 이렇게 올해에 기말 수정 분기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는 얼마가 될지 한번 참고로 분석해 봅니다. 자, 분석해 보자. 자, 올해 말 재무상태표.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기록됩니까? 한 주당 17,500원 곱하기 350주다, 그지? 17500 곱하기 350주 6125000 그리고 오른쪽에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표시될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작년도 재무상태표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없어져 버렸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만 남게 됩니다. 얼마요? 여기 있잖아.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7만 5천 원 회계 처리했잖아. 차변으로 회계 처리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17500 됐습니다. 이게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고 요 두 계정 과목의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모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6125000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해처모여시킨다고 플러스다, 그지? 175000 됩니다. 요것도 계합해보면 얼마요? 630만 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취득 원가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취득 원가 몇 주라고? 350주라고. 한 주당 애당초 취득 원가는 얼마라고? 18,000원이라고. 그지? 그래서 350주 곱하기 18,000원 계산해 볼까? 350주 곱하기 18,000원 하면 630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을 차변으로 해처모여시키면 항상 취득 원가로 귀결된다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었었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수동 결산.
너무 정신사납다 그지? 상단부에 있는 낙서는 좀 지우고 결론가만 남겨두고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입력합니다. 자, 12월 31일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주의합시다.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 검색하면 이름은 한 개인데 코드 번호가 두 개다 그지? 둘 중에서 밑에 있는 178번 코드 비유동 자산 코드를 적어야 되겠다 그지?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된다. 엄청 억울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두자. 875000 차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7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75000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하고요. 1월 미만한 1월로 한다. 자, 올해 3월 1일에 돈 빌렸습니다. 만기는 2024년입니다. 빌린 돈은 1억 원이고요. 이자율은 연 6%인데 이자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6개월분씩 따박따박 주기로 했답니다. 됐죠? 그러면 올해 3월 1일에 돈 빌렸다고? 그러면 올해 9월 1일에 6개월치 이자 한번 줬을 겁니다. 되죠? 그 다음 이자는 언제 준다고? 내년도 3월 1일에 줄 거라고. 됐지요? 자, 그러면 올해 9월 1일에 이자 주었어. 9월 1일에 이자 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올해 이자 준 적이 없어. 자, 그러면 9, 10, 11, 12, 네 달치에 대해서는 아직 이자를 주지 않았다 그지? 내년도 3월 1일에 6개월치를 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네 달치에 대해서 아직 이자를 주지 않았지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될 거다. 그지?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자, 네 달치 이자 발라냅시다. 1억 원 곱하기 6%. 요게 12달치 이자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 달치다 그지? 12분의 4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억 원 곱하기 6% 하면 6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200만 원 계산됩니다. 20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지요? 수동 계산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재고자산 실지 조사 결과 기말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수탁 계약을 맺어 단기에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300만 원은 실제 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됐죠? 원재료 조용품 제품의 기말 재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창고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만큼이 홈쇼핑에 우리가 맡긴 물건이 있는데 거기 아직 안 팔리고 홈쇼핑 창고에 계속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 물건이다 그지? 아직 안 팔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300만 원을 플러스 시키자. 그러면 제품의 기말 재고는 얼마라고 봅니까? 5,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정확한 기말 재고 파악했고 그거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 사용해서 기말 수정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클릭합니다.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 자, 기말 금액. 원재료는 얼마라고? 3500000. 제공품은 1750000. 그리고 제품은 5,800만 원. 됐습니다. 입력했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자, 결산 문제 풀어봤고 자, 그다음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영업부과장 김과장 사원코드 5번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입사일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2월 급여 자료다. 아래 자료를 참고로 2월 기속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 보십시오. 필요할 경우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되 사용하지 않는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라고 표시하십시오. 됐죠? 자, 작년도 총급여 7,200만 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이렇게 나왔답니다. 결정세액은 뭐라고요? 작년도 1년치에 대한 연말정산 열심히 해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도출되었다라는 결론값입니다. 기납부세액은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다, 그지?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값이랑 원천징수된 금액이랑 비교해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었다 이겁니다. 연말정산 결과, 자, 세금 도출된 것보다 원천수산 것이 더 많으니까 세금을 돌려받는 거다, 그지?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감 징수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을 올해 2월 달 급여 대장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용 계속 읽어볼까? 2월 급여 명세서 2월 25일이 급여 지급 날이고요. 자, 급여 항목 나와 있고 공제 항목 나와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를 자가운전 보조금과 별도로 정산받는답니다. 특이하다, 그지? 자, 자가운전 보조금 의미는 뭐라고?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자기 차를 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타이어도 닳고, 그지? 뭐 기름도 들고 돈이 좀 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대신 시내 출장에 대해서 따로 경비 정산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적 성질이 있고 그게 비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 따로 또 시내 출장에 대해서도 또 경비 정산해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다 아니다? 비과세 아니다 이겁니다.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과세로 처리되는 것이다. 됐죠?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변형해서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식대와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밥은 안 주고 돈만 준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지? 10만 원에 전부 비과세로 처리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요율표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로 금액 입력하십시오. 연말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 전액 반영하기로 한답니다. 됐지요? 문제자료 쭉 읽었고 특이한 점은 여기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아니고 과세구나. 그것만 조금 특이했습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합시다. 자, 원천징수 모듈 급여 자료 입력 클릭. 2월달 급여고 급여 지급일이 2월 25일입니다. 자, 월급 받는 사람은 김 과장입니다. 5번 김 과장 요 사람 선택하고요. 작업할 거고 수당 공제 버튼 클릭해서 색깔 표시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는 검정, 비과세는 파랑으로 표시됩니다. 자, 기본급 500만 원, 직책 수당 50만 원, 월차 수당 27만 원.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특이했다, 그지? 요거 비과세 아니고 과세더라. 그러면 파란색 자가운전 보조금 있지만 이거는 사용 안 합니다. 수당 공제 버튼 클릭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해버리고 과세 항목을 따로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과세 항목이고 이름이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유형란은 뭐 채점 대상 아니지만 적당한 거 고르면 되고 뭐 급여 항목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월정액 여부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한번 월정액 여부를 따져보면 이렇게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월정액 여부 따질 때 원래의 비과세 항목인 자가운전 보조금은 부정기다. 그지? 왜? 실비 변상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보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 항목이고 그 성격 따져보니까 실비 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경비 정산은 따로 하고 지금 보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박따박 주는 성격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월정액 여부는 정기로 판단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겁니다. 다만 뭐 요거를 뭐 정기로 하든 부정기로 하든 채점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됐지요? 이렇게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항목 등록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검정 색깔 자가운전 보조금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3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식대에다가 10만 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 집계가 그지? 비과세는 only 10만 원만 집계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로 집계됩니다. 10만 원은 only 식대만 비과세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봅니다. 비과세 10만 원은 다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질 수 있는데 10만 원은 전부 미제출 비과세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총 지급액은 과세 플러스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 그지? 두 개가 끌려가잖아. 그런데 제출 비과세는 0이니까 과세 금액인 6070000만 아마 끌려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지? 참고로 이 부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기 이제 급여 항목 입력이고요. 이 문제는 금액이 없는 항목은 부라고 좀 체크해 주십시오라고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그지? 그지? 그러면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상여랑 파란 색깔 야간 근로수당은 금액이 없으니까 부라고 체크합니다. 상여부 부.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부.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급여 항목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딱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225000, 건강보험 171500, 장기요양 21040, 고용보험 48560, 소득세 564510, 지방소득세 56450 되지요. 여기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뭔 의미입니까? 이번 달 2월 달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지수세액이다.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작년도 1년치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값을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지? 마이너스 1170000이랑 마이너스 117000, 그지? 요거를 반영해야 될 겁니다. 자, 중도 대사자 정산 옆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분납 적용은 뭡니까? 세금을 토해내야 될 때, 그 토해내는 금액을 세 달로 나눈다, 그때 쓰는 거고, 지금은 세금 토해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상황이니까 연말 정산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선택하고 김 과장에 대해서 작업할 거다, 그지? 체크한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클릭해야 될 겁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불러와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 불러오기 클릭하면 이렇게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자, 이제 요거를 급여 대장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뭐 클릭하면 되겠습니까?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 클릭하면 되겠지.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클릭. 적용할 사원 선택해 주십시오. 5번 요 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170000, 마이너스 117000 이 두 개가 자동 반영되었고 상단부에 그지? 이렇게 하늘 색깔로 연말이라고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그런 의미겠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이렇게 표시되네요. 6369,940. 그지? 급여 항목 따져보면 6170000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을 받습니다. 공제가 좀 되지만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 세금 돌려받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지? 엄청 돈을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들은 13월의 보너스다 뭐 그런 말 부른다 이겁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소주 한 잔 먹겠다, 그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여 대장 작성했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아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서식 작성합시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클릭. 자, 2월달 급여입니다. 2월에 지급했습니다. 정기신고. 분납 적용하겠습니까? 분납하고 상관없잖아. 아니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싹 자동으로 금액 불러지고 간이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번 달 월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지? 총 지급액 이미 분석했잖아. 과세 금액인 6070 끌려오고 소득세 금액 564, 510 끌려옵니다. 그지? 564, 510 요게 끌려오는 거다. 주의할 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에서는 지방소득세는 절대 기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내는 소득세만 기재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작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200만 원 총급에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 결과값이 마이너스 1170000이었다. 그지? 그거가 이렇게 요 금액이 이제 쏙 끌려오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2월달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는 거는 요거고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 요거니까 A 빼기 B 하니까 순액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605490 그지? 요게 다음 달로 환급세액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3월달 서식에는 요 금액이 전월 미환급 쪽에 이제 표시가 되겠지, 그지? 됐습니다. 마이너스 605490이 이렇게 결론값으로 표시되네. 됐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주식회사 강진테크의 소득자별 배당 소득 지급 내역. 주식회사 강진테크의 주주는 다음과 같다. 소득자 코드 번호 나와 있고 주주 이름이 이 사장이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 거주자고 지분율 100%입니다. 주주가 한 명이네. 자, 제14기 배당금은 처분 결의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배당금을 결의한 이익잉여금 처분 예산서는 다음과 같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로 작업해 달랍니다. 자, 작년도 회계 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예산서 나와 있습니다.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에서 당기순이익 더한 것이 3억 6천만 원 됐고 요게 작년도 재무상태표에 그지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처분을 결의했고요. 4,400만 원. 이익준비금 적립 400만 원, 현금 배당 4천만 원 이렇게 결의했답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이제 맨 마지막에 표시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작업해야 할 거는 뭐라고? 현금 배당 주는 4천만 원 요거를 작업해야 되겠다. 그지? 4천만 원 배당 줘야 되고 상대방이 개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14% 원천 징수해야 될 겁니다. 됐죠?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 안 한다. 그지? 상대방 주주가 법인이라면 원천 징수 안 하고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14% 원천 징수한다. 아시겠죠? 그 부분 판단해 보았고 자 이제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먼저 자, 원천지수 모듈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 클릭해서 소득자 내용을 돈 받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된다. 그지? 코드 번호 00010 그리고 이름이 자 폼에서 적을게요. 이 사장, 거주자, 소득 구분은 배당 받는 거다, 그지? 배당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지? 251번 이런 게 검색되네. 이거 선택하면 되겠고,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7401021025 소득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지? 111 요거 선택하면 되겠고 실명입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입력하면 되겠고 자 메뉴 닫습니다. 자 그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클릭합니다. 자 언제 돈 준다고
처분 결의한 날 그냥 바로 돈 준다고 했습니다. 3월 25일이네. 2022년 3월 25일.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키 누릅니다. 이 사장 검색된다 그지? 불러옵니다. 자, 3월 25일이고 귀속도 3월이다 그지? 주총이 3월에 열렸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적습니다. 채권 이자 구분,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이런 거 없고 이자율 없습니다. 자, 금액 적으면 되겠지. 얼마? 4천만 원. 엔터. 그리고 세율은 14%. 되지요. 그러면 소득세는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원천지수 됩니다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네. 됐지요? 자, 3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는 중도 퇴사한 영업부 과장 박철민 4번은 302번 관련에 관한 자료다. 자료를 이용해서 필요한 사원 등록 내용에 추가하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 및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을 작성하십시오. 됐죠? 퇴직자가 있을 때의 작업입니다. 퇴직금 주는 작업 1단계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연월일 적고요. 2단계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이제 퇴직금 얼마 주는지, 뭐 퇴직한 날짜가 언제인지 뭐 그런 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메뉴 열어가지고 뭐 결과값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다. 됐지요? 자, 먼저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하고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박철민에 대해서 퇴사 연월일 적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입사일은 이미 입력되어 있다 그지? 2017년 11월 1일이네. 입사일은 입력되어 있고 퇴사 연월일 잘 적으면 되겠다. 메뉴 닫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 퇴직 소득 자료 입력 클릭합니다. 자,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퇴사는 11월 30일 했는데 퇴직금 주는 거는 12월 5일에 줍니다. 그럴 수 있잖아. 자, 12월 5일. 지급 연월 12월 하면 되겠지. 1번 근로. 자, 4번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키 누릅니다. 박철민 불러옵니다. 퇴직한 거다 그지? 자, 기속연월은 몇 월? 11월. 돈 준 날은 12월 5일. 2022 12월 05 됐습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 퇴직 사유 뭐 정년 퇴직인지 뭐 자발적 퇴직인지 그걸 적어야 됩니다. 자발적 퇴직입니다. 자발적 퇴직. 그 다음에 입사일 적혀 있고 퇴사한 날짜 11월 30일 그리고 퇴직금 주는 날 12월 5일 그지? 2022-1205 이렇게 작업합니다. 됐죠? 자동으로 끌려오는 내용이 있는데 맞으면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11월 30일에 퇴사했고 지급은 12월 5일이네. 됐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은 얼마요? 1480000. 자, 과세 퇴직급이요. 14800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열심히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소득세는 211200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21120 이렇게 이제 자동 표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금 계산되었는지 궁금하면 세액 계산이라는 탭 클릭하면 그 상세 계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 소득 자료 입력 작업 끝났고요. 자,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메뉴 클릭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 그리고 지급을 12월에 했다 그지? 이렇게 하면 조금 전 작업 내용이 싹 자동으로 다시 한번 불러와집니다.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추가로 작업할 거 없어. 작업된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었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했습니다.